2월 21일 월요일 아침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열심히 일하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신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인터넷 라디오 미니로 시선 집중을 들으면서 하루를 계획하고 계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경남 해안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고 경남 해안 또 제주도 산간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10도 내외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3월 중순에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환절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특별히 좀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보상으로 보면 다음 주 초쯤에 조금 기온이 좀 내려가긴 합니다. 아무튼 기온이 좀 오르면서 해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또 농작물의 습해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강릉 10도 등 9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상 2도, 오랜만에 영상으로 올라가네요. 부산이 4.5도, 광주 2.1도, 해구 1.1, 대전 1.2, 강릉 0.3, 춘천만 영하 3.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해외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전주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중동의 시위는 갈수록 더 확산되는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리비아의 2대 도시 벵가지에서는 군경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카다피 국가 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희생자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리비아 정부는 시위가 확산되거나 외부의 구체적인 시위 상황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터넷과 휴대전화 서비스를 전면 차단했는데요. 카다피 원수가 유혈 진압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어서 대형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외에 이란과 예멘, 알제리, 모로코, 바레인 등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이어졌고요. 중동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여겨지던 사우디아라비아도 바레인과 같은 소수 순위파가 지배하고 있어서 압둘라 국왕이 정치개혁을 약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리비아의 유혈 사태가 굉장히 좀 심각해지면서 우리 교민들에 대한 안전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리비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 교민 1,500여 명에 대해서 출국을 권고한 상태인데요. 예. 지금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벵가지 공항이 사실상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민들이 그 밖에 수도나 국외로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시위가 있었다고 소식이 전해지네요. 베이징의 중심가인 왕푸진과 상하이에서 어제 일부 시민들이 민주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본격적인 시위가 벌어진 건 아니지만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민주화 요구 움직임이 나타난 건 이례적입니다. 예. 중국 인터넷에서는 19일부터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서 일당 독재를 끝내기 위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또 자유를 요구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 후진타오 주석은 인터넷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집트와 튀니지, 제스민, 혁명 같은 중국어 단어의 검색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중동의 민주화 운동은 지도자와 국민 간의 세대차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젊어진 국민과 나이든 지도자 간의 세대차가 클수록 소요 사태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분석인데요. 예. 튀니지의 국민 평균 연령은 29.7세지만 알리 전 대통령은 74세로 평균 연령과 44.3세 차이가 났습니다. 예. 이집트는 58세, 리비아는 44.8세, 이란은 45.4세, 예멘은 48.6세 등으로 시위가 진행 중인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 나이와 국민 평균 연령차가 40살이 넘는데요. 예.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번 시위를 소통이 불가능해진 기존 구체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이전 세대에 비해서 서구 사회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젊은 세대들에게 나이든 종족 대표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전만큼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예. 반면에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젊은 지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요. 영국은 4.5세, 미국은 13.2세, 독일과 프랑스도 20년을 넘지 않습니다. 4.5세 13.2세라는 건 평균 연령과 지도자 간의 나이 차입니다. 차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 어떻게 있습니까? 곡도에서 예. 일본인이 69명이
본적으로 옮겼다면서요, 독도로? 그렇습니다. 독도나 쿠릴 열도, 센카쿠 열도 등 일본이 주변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섬들이 있는데요. 그 섬들로 본적지를 옮긴 일본 주민이 5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일본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이 네 곳의 호적 사물을 취급하는 시정촌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지난 1월 현재 독도에 본적지를 둔 일본인은 69명,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 열도는 175명,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는 20명이 본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독도로 본적을 바꾼 주민들은 독도가 시마네현 오키섬에 속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본의 본적지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만 하면 현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일본 국내 어느 곳으로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국내라고 치는 거겠죠. 그렇죠. 예. 뭐 도로 안 나가면 귀화시키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오감경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권재현 기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LPG 판매업체들이 다음 달 중으로 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경기도 좀 풀렸으면 하는 게 그 소비자들의 바람일 텐데요. 예. 경기만 살아나면 좋을 텐데 문제는 물가마저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예. 그동안 정부의 가격 억제 정책으로 숨죽이고 있던 각종 제품 가격들이 봄바람과 함께 슬금슬금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액화 석유가스, 즉 LPG 판매업계가 다음 달 중으로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국내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건데요. 1월 달에 국제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2월에 또 가격을 동결했으니까 3월에는 소폭이라도 올려야겠다는 겁니다. 예. 보통 이제 LPG 가격은 공급사인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매달 정하는 국제 LPG 가격과 환율의 영향으로 결정되는데요. 예. 최근에 아람코가 가격을 내리면서 다소 인하 요인이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그래도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찍어 누르기식 물가 대책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정부도 경기가 좀 살아난다면 어느 정도의 또 가격 인상은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향후 주목해봐야 할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예. 다른 제품 값은 어떻습니까? 네, 우유 가격도 이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제용으로 젖소를 무더기로 살처분하는 바람에 우유 공급량이 7%가량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3월 신학기를 맞아서 학교 급식용 우유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 가격은 더 뛸 수가 있는데요. 예. 유업계는 최근 업소용 우유 공급 가격을 최대 65.9% 인상하려다가 정부의 압력에 밀려서 백지화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3월 들어 우유 공급난이 표면화할 경우 수급은 물론 가격 불안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두부나 캔커피 등 식료품 가격이 들썩일 수도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물가 인상기를 틈타서 너도 나도 일단 올리고 보자는 또 유사 업계의 편승 인상이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3월이 고비가 될 전망인데요. 가격 동결의 한계가 왔다는 기업과 더 쥐어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정부 사이에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근 보면 가격 부담이 커지는데 소비자 가격을 못 올리다 보니까 그 업계 간에는 서로 원가 부담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나고요. 또 원청과 하청 업체 간의 불균형 문제도 다시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절감 여파로 노동자들의 그 노동 강도 또한 더 빠듯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금융위원회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네 군데를 또 영업정지 조치시켰네요. 예, 지난주 목요일에 부산저축은행 계열 2개사를 영업정지한 이후 불과 이틀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부산 2, 또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과 보혜저축은행 등 모두 4곳인데요. 예. 이번에 추가로 영업정지된 곳은 금융위원회 부실 리스트 속에 이미 포함됐던 곳이라는 점에서 깜짝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틀 만에 영업정지를 할 거라면 한꺼번에 하지 왜 이렇게 이틀로 나눠서 하느냐는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 쪽의 설명은 어떤 건가요? 예금 이탈 상황만 없었다면 이번에 추가로 영업 정지된 4곳은 앞서 영업 정지됐던 2곳보다는 유동성 면에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볼 여력이 있었다고 이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나머지 계열사들에 대한 예금 이탈, 즉 이른바 뱅크런 현상은 계속됐고요. 결국 이틀 만에 추가 영업 조치를 내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부실 저축은행 리스트가 공개된 상황에서
그 시장과 고객의 차분한 판단을 기대했던 금융위의 조치는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 정부 말만 믿고 예금 인출을 미뤘던 그 일부 고객들만 뒤통수를 맞는 그런 상황이 연출돼 버렸습니다. 또 다른 저축은행은 문제가 없나 이런 또 의구심들도 생길 텐데요. 예, 그게 이제 가장 관심사인데요. 예. 금융감독 당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산 계열 5곳과 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그 94곳 저축은행에서도 전반적으로 지난 주말 사이에 예금이 빠져나간 것은 맞지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추가로 영업 정지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정부가 인허가 위주로 발표되어 왔던 주택 공급 통계 시스템 개선에 나섭니다. 주택 공급 통계가 그동안에는 향후 몇 년 사이에 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의 인허가 물량 중심으로 발표돼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예. 왜냐하면 건설업계가 인허가만 받아놓고도 실제로는 부동산 시장 여건 악화를 이유로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 국토해양부는 이번 달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20일을 전후해서 주택 착공 실적도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인허가에서부터 착공 그리고 분양,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실적 집계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처음 발표됐던 1월 주택 착공 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착공한 주택은 수도권 3,496가구를 비롯해서 전국 1만 36가구로 처음 집계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번 주에 경제 일정이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 먼저 목요일 통계청이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가계 동향 자료를 발표합니다. 지난해는 금융위기 발발 여파가 고스란히 1년 내내 영향을 끼쳤던 한 해이기 때문에 각 계층별로 소득과 지출 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통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중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가 6.1% 성장하는 와중에 그 과실이 각 계층에 골고루 돌아갔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산이 부유층에 집중되고 물가 상승은 서민층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던 건 아닌지 소득 계층별 또 소득 지출 증가율 변천사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요일에 2월 지역 경기 실사 지수와 1월 국제 수지를 각각 발표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는 기업들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을 전망이고요. 국제 수지 지표는 수출 등 대외 활동의 최근 성적표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예. 앞서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하게 될 2010년 4분기 중 가계 신용 자료는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재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덕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시선집중 날씨 정보입니다. 기습적인 봄의 방문입니다. 주말부터 확 포근해졌는데요. 일단은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기온이 높아 초봄 느낌이 물씬 나겠습니다. 오늘도 포근한 데다 맑은 하늘에 볕도 좋아서 봄 분위기가 느껴지는 하루가 되겠는데요. 단 경남 해안지방과 제주도는 북동기류에 의해서 가끔 구름이 많고 오늘과 내일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서울이 영상 2도, 대전이 1.2도, 부산이 4.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강원과 일부 내륙지방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 14도를 비롯해 대부분 10도로 웃돌아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따뜻하겠는데요. 이번 주까지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는 높은 기온 분포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초에는 다시 좀 쌀쌀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완전히 추위에 대해서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낮 기온과 밤 기온의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도 조심하셔야겠고요.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이 녹아서 이 주변 시설물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시선집중 날씨정보 유진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예, 뉴스 포커스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대전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선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방사능 물질이 수조 위로 떠오르면서 백생 비상이 발령됐는데 다행히 이제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을 대덕네트의 김묘섭 기자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백색 비상이란 게 이제 건물 내에 국한된 이상 상태에서 발령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내부 상황은 괜찮은 건지요? 네, 우선 비상 상황은 지금 현재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오후 1시경에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를 이제 하나로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로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행히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됐다든지 하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오후 1시 8분경입니다. 연구용 원자로 안에서 고정돼 있어야 할 이제 반도체 생산용 알루미늄 통이 있는데 이 통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방사선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최고치가 엑스레이 한 번 촬영할 때 피폭당한 그 방사선 수준의 2,400배 정도 방사선량이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곧바로 자동으로 원자로 가동이 정지됐고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3명의 연구원들이 알루미늄 통이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목격한 직후에 하나로 시험실을 빠져나와서 예. 다행히 이제 위험을 피했습니다. 그럼 이 직원 3사람은 전혀 피폭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 방사선 피폭량을 착용하고 있던 이제 개인 선량 측정기로 측정을 했는데 예. 확인 결과 평소보다는 조금은 많은 수치가 피폭된 것은 사실인데 예. 그 연간 사용량 그 피폭된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기록에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 발생 8시간 만인 오후 9시 5분경에 문제가 된 이제 알루미늄 통을 원자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데 성공했고 예. 곧 이제 방사선 노출 수준이 정상을 회복해서 정부에 보고한 뒤에 백색 비상 경보를 해제를 한 상태입니다. 이 하나로 같은 경우에 백색 비상 발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예. 처음입니다. 처음인가요? 하나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순간 방사선량이 엑스레이 1회 촬영에 비해서 예. 2,400배에 달해서 매우 위험한 순간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예, 그동안 사례를 보면은 예.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제 4차례 정도 백색 비상 발령이 일어난 적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원자력 연구원의 하나로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고 지난 1995년 가동된 지 16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내용을 보니까 과거 예. 그 전력을 보니까 네. 2004년 4, 5월에 역시 하나로에서 중수가 누출됐던 적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2005년 5월에는 아주 그 작은 양이긴 하지만 방사성 요드가 또 그 네네. 나왔다. 예. 이게 그 상황하고 이 상황하고는 좀 다른데요. 아, 그런가요? 예. 예, 2007년에 있었던 상황은 농축 우라늄이 0.2g이 든 시료 상자가 외부로 유출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의 상황은 그 연구로 그 안에 있던 그런 그 문제가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예. 그 하나로 내에 전체적인 그 공간 내에 방사선량이 증가한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건물 내에 그 방사선량이 증가한 사태를 이제 백색 비상 경보를 발휘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조금씩 뭐 2006년, 7년 다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백색 비상에 걸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색 비상은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되는데 예. 건물 안에만 국한된 이상 상태에서 발령되고요. 그 바로 어제 상황도 이제 그 하나로 원자로 시설에만 방사선 선량이 기준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돼서 예. 백색 비상을 발령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원자력 연구원의 이제 방사선 누출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원자력 안전기술이 있는데요. 예. 이 기술의 연구원들이 이제 오후 7시경에 하나로를 직접 찾아가서 수치를 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치를 쟀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원자력 연구원이 사고 직후에 보고를 하고 있었지만 기술원 자체에서도 이제 직접 하나로 바로 앞에 가서 이 방사선량을 체크했는데 예. 그 결과 이제 정상 수치와 똑같은 결과값이 나와서 이제 건물 안에만 이제 방사선이 노출됐다 이렇게 판단돼서 예. 백색 비상이 발령된 것입니다. 아무튼 인근 주민들은 상당히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 예. 조금씩이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다 오늘 또 백색 비상 얘기까지 어저께 나오니까 네. 이 주변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주변 상황은 이제 그 인근 주민들이나 사회적으로 이제 불안해지는 양상들이 많이 관측이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지나친 이러한 우려나 불안이 이제 자칫 연구 활동에 지장이 주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비유를 들자면 자동차가 이제 유용성도 주지만 사고도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 연구원 입장에서는 규정 절차를 준수하고 이제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이번과 같은 이제 돌발적인 사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정책적 판단이 중요해지는데 단순히 이제 불안하다고 연구는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예. 연구로를 계속 가동해야 되는데 이제 장치가 노후가 되면 이제 그 될수록 정기 점검을 자주 하고 그런 면에서 예산이나 안전 예산이나 절차도 더 잘 지켜야 하는 이제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자력 연구소 그 주변에 테크노밸리도 있고 네. 또 아파트들도 있다면서요? 예,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방사선 이번과 같은 이제 백색 비상 발령이 생기게 되면 대전시나 이제 유성구청 그리고 인근 지역에 이제 비상대책센터가 생깁니다. 예. 예, 그래서 상황 종류에 따라서도 이제 정부가 나서는 비상대책반이 구성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유성구나 대전시에 바로 실시간으로 보고됐고 그 유성구 지역 내에 비상대책반이 운영돼서 이 상황을 주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렸습니다. 예. 예. 이게 아까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수조 속에 고정핀이 풀려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그 예상인 거 분석인 것 같은데 물론 뭐 정확하게 예.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시설이 좀 너무 노후화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단은 이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예. 분석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설 노후화의 문제를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마루 시설이 가동된 지 16년이 됐고 한 번 가동이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수면 아래에 있었던 장비들을 제대로 점검해 보지 못해서 상식적으로는 이제 노후화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의 알루미늄 통을 구성하는 이 고정핀의 수명이 약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일은 원자력 연구층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게 관측이고 고정핀의 마모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제 그 문제들이 노후화 문제들이 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덕네트의 김요셉 기자였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정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얼룩무늬 집차를 준비해드렸고요. 자, 출발해도 될까요? 네! 자, 지금부터 우리 호랑이 친구들 아주 가까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장소. 호랑이 되게 크다. 굉장히 조심스럽죠. 호랑아, 이리 와보세요. 와, 올라왔어. 호랑이가 집차 탔어요. 여기. 호랑이한테 간식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와, 용기 있게. 자, 아저씨랑 같이 도와줄게요. 자, 준비. 먹어. 먹어. 와. 이빨이 되게 크다. 순간 만져볼 뻔했어. 자, 아주 귀여운 대한달곰. 보인다. 자, 우리 대한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좀 사람을 많이 약올려요. 메롱. 제가 메롱했죠. 메롱. 근데 진짜 곧 만났을 때 죽은 척 하면은 죽은 척 하시면 고통만 더 느끼세요. 아, 빨리 넘어가시면 돼요. 빨리 넘어가. 예.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민규야, 어땠어? 재밌었어? 뭐가 제일로 재밌었어? 호랑이가 제일 재밌었어요. 보면 어떡하냐고. 예, 어제 오후에 한 놀이공원에서 송재헌 씨 가족이 사파리 투어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특수 제작된 집차를 타고 사파리로 들어가서 정말 가까이서 맹수를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옛날에는 버스로 다녔던 것 같은데 버스도 다니고 집차도 다닌다고 합니다. 예, 늘 사진으로만 보던 동물들이 이렇게 눈앞에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그 한참 보다 보면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재밌어 한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동물원 가는 것이 나중에 자라면 동물원 갈 기회도 없습니다. 지금 많이 다니시죠. 유처 풍경 이하나 리포터의 취재였고 노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이언 킹 OST 중에서 Circle of Life 엘튼 존의 목소리입니다. But all I agree is to join the stampede. You should never take more than you give. In the circle of life.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서울 롯데호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지난 16일 괴한들이 침입을 해서 파문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예. 알고 보니 이들이 국정원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예.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떠난 이날 오전 9시 27분경에 남자 2명, 여자 1명의 국정원 팀이 특사단 방에 들어가서 이 노트북을 들고 나오다가 인도네시아 직원과 맞닥뜨리자 이 노트북을 돌려주고 자취를 감췄다라는 건데요. 예. 이들은 국산고등훈련기인 T-50 그리고 흑표전차,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신궁 등을 수입하려는 인도네시아의 가격 조건 등 내부 협상 전략을 알아내기 위해서 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이 특히 T-50은 인도네시아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에 앞서서 러시아의 야크 130과 막판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이 국정원이 T-50을 꼭 수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무리수를 둔 것 같다 이렇게 전하면서 예.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불필요한 일이 터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정보당국 관계자는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다른 나라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고도의 첩보전을 벌이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예. 국정원이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드라마 보는 것 같네요. 근데 뭐 그러니까 들통난 스파이는 할 말이 없죠.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를 건설하면서 공사 현장에 있는 지하수 관정을 제대로 폐공 처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인운하 고촌물류단지 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서 땅을 파보니까 폐공 처리가 되지 않은 지하수 관정 2개가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이곳에는 김포시청에 신고된 관정 26개를 비롯해서 농민들이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관정을 포함해서 모두 17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도 수공은 2개의 관정만 폐공 처리했다고 하네요. 예. 이 관정을 폐공 처리하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관을 타고 지하로 흘러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되게 되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에 대해서 수공은 미신고 관정이 많아서 위치를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8월에 김포시 고촌읍 주민들이 170여 개의 관정 위치 등을 담은 자료를 수공에 제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위치도 물론 다 들어가 있었겠죠. 물론이죠. 그리고 제자 폭행 의혹 등을 사고 있는 김인혜 서울대 음대 교수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이 시어머니 팔순잔치에 제자 10여 명을 동원해서 축가를 부르게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한 인터넷 카페에 관련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이 동영상을 보면은 드레스 등을 갖춰 입은 제자들이 축가를 부르거나 독창을 하고 가면을 쓴 두 제자가 오페라 공연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고요. 예. 일부 졸업생 사이에서는 김 교수가 2006년 음대 실기시험 장소인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을 수업 명목으로 2차례 빌려서 딸이 성악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중강당 저도 가봤는데 꽤 넓던데요. 혼자 연습했나 보죠. 예. 아무튼 이 딸은 그 서울대 음대를 나왔고요. 미국 유학 중이라고 합니다. 예. 한편 이 김인혜 교수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대의 고위 관계자가 한 말도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김 교수가 학생들에게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를 했고 실제로 수차례 금품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여러 명의 학생으로부터 확보했다라는 말이었고요. 예. 이 관계자는 지도하는 학생이 오페라 등 공연에 출연한 뒤에 살해하지 않으면 감사할 줄도 모르느냐면서 폭언과 폭행을 했다라는 진술을 받았다고 말을 했고 예. 학생들이 콩쿠르에서 상금을 받으면 김 교수가 네가 잘해서인 줄 아느냐면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또 이 서울대는 김 교수가 이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과 접촉을 해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한 정황을 확보를 했고 예. 이에 따라서 김 교수에게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삼가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진술만 가지고 다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너무 많이 나오네요. 아무튼 여기 지금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은 김인혜 교수가 주장했던 이른바 교육 방법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가 논문을 중복 게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양 후보자는 한양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2004년 8월에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한 논문집 인권과 정의의 이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한 데 이어서 예. 6개월 뒤인 2005년 2월에 한국교육법학회에 이 교육주체 상호 간의 법적 관계라는 논문을 올렸는데 두 논문의 머릿말을 제외한 본문과 결론이 100% 일치한다고 합니다. 예. 13개 문장이 삭제되거나 추가됐을 뿐 틀과 주제, 문장 형식이 일치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이 양건 후보자는
2005년 한국교육법학회지의 회장이 학회지를 발행하려는데 논문이 너무 적다. 이미 발표된 논문인 줄 알지만 게재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수락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예. 중복 게재로 실린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안에 70세 이상 노령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중증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해당 대상자 49,106명 가운데 35,036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한 건데 14,070명은 지난해 시범조사를 이미 마친 바가 있습니다. 이 지난해 조사 결과 이미 사망한 127명 가운데 11명의 가족들에게 모두 5,400만 원의 연금이 부당 지급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정희 민노당 의원실이 분석을 했는데요. 2009년 근로소득 2천만 원 이하인 하위계층 전체의 약 70%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의 1인당 세금 감면액이 30만 6,170원인 반면에 2천만 원 초과 상위계층 30%의 감면액은 249만 7,056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하위계층이 7,457원인 반면에 상위계층은 11만 1,524원이었고요. 교육비 공제는 하위계층이 9,133원인 반면에 상위계층은 22만 1,382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서 동남권 신공항과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반기 중에 다들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예.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지역과 정치권에서 으쌰으쌰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함께 했습니다. 예. 과학벨트와 관련해서는 총리 주재하에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법을 무시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치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이 석패율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제도로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위원단이 만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석패율제가 건배사로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정운천 최고위원이 석패율 제도 도입 이렇게 외치자 다른 참석자들이 좋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민주당의 천정배 당개혁 특위위원장도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제안을 한다니 도입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중앙선관위가 이중 출마를 허용하자는 의견을 정치권에 제안한 바가 있는데요. 그 후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로도 출마시켜서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져도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그래서 이중 출마군요. 예, 그래서 좀 풀어드리면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 가운데 그 당선자와 가장 적은 이 득표율 차로 떨어진 사람에게 이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직을 준다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9년 1월이었습니다. 이 합정, 여의도, 이촌, 압구정, 상어, 성수 등 5개 지역을 전략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합정과 성수 지역 일대에 평균 30층, 최고 50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강변에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합정 전략 정비구역의 실행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개발지역 가운데 55.6%를 대상에서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네. 절반 넘게 이 해당 그 대상에서 빠져버린 건데요. 애초 지정한 5개 지역 가운데 시행계획 발표가 미뤄진 압구정을 뺀 4개 지역 가운데 원안보다 개발 규모가 축소된 곳은 합정 지역 한 곳뿐이었습니다. 예. 뭐 이러니까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주민 1,000여 명은 18일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 격하게 반발을 했고요. 이 설명회는 결국 30분 만에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예. 서울시 측이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느냐. 2009년 발표한 계획은 단순한 기본 구성이었다. 이런 해명이라고 합니다. 예. 구체안을 만들기 위해서 법적 요건을 따져보니까 합정동 일대는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주변 절두산 성지와 양화진 묘지공원 등 역사적 장소가 있는 점도 감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발표를 하기 전에 법적 문제도 안 따져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절두산 성지는 어디 놀러 갔다 왔나 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튼 이 지역의 땅값은 2008년에 평당 2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서울시 발표 뒤에 5천만 원 내지 5,500만 원까지 뛰었다고 하는데 예. 다시 떨어지나요? 그 뒤에 다시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홍익대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이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IBS 인더스트리 그리고 용진실업과 고용승계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안은 어제 이 전국 공공서비스노조 서울경인지부 홍익대분의 조합원 총회에서 89.5%의 찬성률로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 미화직은 93만 50원, 보안직은 116만 3,410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예. 합의에 따라서 또 식대가 한 달 9,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고요. 명절 상여금으로 5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로써 집단 해고에 반발해서 농성을 시작한 지 49일 만에 사태는 마무리되게 됐는데 예. 이 조합원들은 이건 일단 마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청업체와의 관계 문제가 아직 법률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고요. 이후 계속 이 문제는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꽤 오래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와 함께했습니다. MBC 라디오. 예, 3부에서 민주당의 이인영 최고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4.27 재보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는 이른바 이제 빅3 총리벨트 영입설이 거론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유력 후보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등 인물난에 시달리는 그런 형국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의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겠다. 이른바 통큰 양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재보선의 인물난을 야권 연대로 돌파해보려는 시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손 대표가 이런 입장을 어제 저녁에 비공개로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밝힐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는지도 좀 궁금하군요. 민주당의 연대 연합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영 최고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손학규 대표가 언급한 통큰 양보가 무엇인가? 어젯밤에 실제로 최고위원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는지요? 예, 어제 그 최고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통큰 양보와 관련해서 순천, 김해 다 내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일부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두 곳을 다 양보한다는 식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민주당의 통큰 양보가 다른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쪽에서도 나온 얘기고 민주당은 기득권을 고수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가 확대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전남 순천하고 경남 김해 쪽이었는데요. 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그러면 양보를 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나요? 그런 정도의 그 불가피성은 당내에 이미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두 군데 다 양보할 가능성 그것은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 보고 너무 다 나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양보를 요구하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양보 이전에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서로 경합해서 최선의 후보를 선출하자 이런 그 방안 역시 민주당이 유력한 협상 방안으로 여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양쪽을 다 그 양보했을 경우에 다 이긴다는, 즉 야권 연대 대표가 후보가 다 이긴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 이런 그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 문제의식도 있고요. 예. 또 정치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가 타결되는 것도 좋은 방식이지만 예. 언제까지 지역을 지정해서 지분 나누기식으로 연합 공천을 가져가야 하느냐. 또 이게 지분 배분 방식이라는 게 잘못하면 치킨 게임 하듯이 이렇게 지리하게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 이런 논의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양보해야 된다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인영 최고위원은 지난번에 전남 순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말자. 여기서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놓으신 바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 안에 있는 연대연합특위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양보해야 한다면은 순천 쪽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다수의 의견으로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결정된 바 없고요. 그것이 꼭 민주노동당으로 특정해서 예. 양보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고 있는 점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양보를 요구해 왔으니까요. 네, 그러나 어느 지역은 어느 당이 또 다른 지역은 또 다른 당이 이렇게 지정해놓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점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네. 이른바 민주당이 양보를 한다라는 것은 가장 유리한 곳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야 양보라는 말이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도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면 전남 순천 지역이 민주당이 가장 유리한 곳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곳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이른바 그 야권 연대에 민주당이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텐데요. 네.
어저께 최고위원회에서는 그 정도 얘기도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기매를 검토하면서도요. 예. 그 동일한 비중으로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아무래도 민주당이 연대연합에 임하는 진정성은 민주당이 이기는 곳, 누가 봐도 기득권이 있다는 지역 이런 것을 내놓고 배려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러나 그것을 특정해서 협상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한 동시에 국민참여당에서 김해 지역을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김해냐 순천이냐 이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서 예.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느 특정한 지역을 특정한 정당에 양보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다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협상이라는 것이 이제 협상이란 말 자체가 성립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네. 또 상대가 있다 보면 본인들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내놓고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협상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협상 과정에서 실제로 달라질 수 있고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경남 김해을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공을 들여온 김경수 봉화재단 사무국장, 전 청와대 비서관이죠. 네. 이 김경수 봉화재단 사무국장은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네. 여기에 국민참여당에서 조금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참여당에서는 이봉수 전 노무현 대통령 농업특보를 후보로 내걸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민주당 쪽에 양보를 개인한테도 양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서로가 치열한 신경전을 했었고요. 또 뭐 그런 신경전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오리발을 내미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야권의 연대연합을 위해서 또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이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김경수 국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진짜 아들이라면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않으려는 아들과 같은 충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국민들은 자식들 간의 싸움으로 재산 싸움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판단하실 것이고 예. 김경수 국장이 이렇게 비춰지는 게 걱정스러워서 불출마의 길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맨 앞으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가 그렇다면 이른바 통큰 양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분석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어제 최고위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 사전 보도였다면 최고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논의가 진전될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지 않은 걸 봐서는 손학규 대표의 당초 의도가 최고위원회에서 먹혀들지 않았다라는 결론인가요? 그렇게 내려도 되나요?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주당이 가진 기득권이 야권 연대연합의 장애가 된다면 내려놓겠다 이런 이야기는 수차례 했습니다. 예. 손학규 대표도 그 기본 정신은 그 기본 정신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여타의 최고위원들도 그 정신은 지켜나갈 것입니다. 예. 민주당 차원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권의 연대연합을 위해서 민주당이 가진 기득권이 장애가 된다면 내려놓겠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전 총리 벨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분당을의 한승수 전 총리라든가 등등의 이제 3개 지역에 모두 김해을은 김태호 전 총리라든가 총리 후보자였죠. 근데 이제 야당에선 그만한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진 후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분당을에 출마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한나라당 쪽에서 총리급 벨트를 형성해서 보궐선거에 출마시키면 국민이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은 참 어리석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총리분들이 다 성공한 분들도 아니고요. 예. 실패한 분들도 꽤 있고 또 문제 있는 후보라고 내정된 분이 지적된 분들도 있어서 중도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히려 자기들이 승산이 없다는 무서운 민심 상태를 실토하고 반증하는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과 야당이 참신하고 민심을 잘 반영하는 후보를 내면 또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 반드시 승산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손학규 대표의 그 차출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죠? 본인 의사를 확인하진 않았지만요. 예.
제가 볼 때 정치인이 지역구를 임의로 마구 옮기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옳지 않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정도 정치가 아니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더군다나 대표부터 지역구를 마구 옮기기 시작하면 정세에 따라서 또 유불리에 따라서 지역구를 바꿔댄다고 이렇게 국민들이 볼 수 있고요. 예. 그럼 또 당의 질서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당면에서 승산이 없는 곳에 나가라고 하면 그것도 또 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뒤따를 것이고 예. 승산이 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면 대표부터 앞장서서 정세 유불리에 따라서 이해 타산에 따라서 지역구를 옮기는 그것을 조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때 그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을 잠깐 좀 바꿔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승수 전 총리가 강원도지사 후보 얘기가 있고 정운천 전 총리가 경기도 분당을의 후보 얘기가 있죠. 물론 본인들의 생각이 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운천 전 총리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이런 얘기가 보도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의 이인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예,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토론, 월요일 4부. 오늘은 정치, 사회 분야, 이른바 보수대 진보 논객 토론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는 전원책 변호사와 공지영 작가가 열심히 토론을 펼쳐오셨는데 공지영 작가가 건강상의 이유로 떠나시면서 오늘부터는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이 토론의 바톤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예, 예.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오래 활동하셨고 각종 토론을 통해서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죠. 전원책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늘 이렇게 뵙고 있어서 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전원책 김기식 토론의 주제는 대북 식량 지원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에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군대 배급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도 알려지고 있고요. 따라서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가 다시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8, 9일에 있었던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또 결렬되면서 남북대화 전망도 다시 불투명해졌고 일부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쌀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당연히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토론 이 문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김기식 정책위원장께 질문 드리면서 시작하죠. 현재 우리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북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현 상황에서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대북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북 식량 지원을 한 데 있어서 어떤 방식,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 또 투명성 보장 등 여러 가지 조건의 문제는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인도적 지원 자체를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거부하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에 반하고요.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요즘 이제 국격이라는 국가의 어떤 격을 좀 높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서 이제 해외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옆에 있는 동포들이 지금 굶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군다나 민간단체 지원까지 지금 봉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국격에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우리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를 고려할 때도 좀 인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오래된 분쟁 지역입니다만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1847년에 대기근이 온 이후에 영국에서 당시 식민지였던 아일랜드의 그 대기근을 외면함으로 인해서 아일랜드 국민들의 어떤 민족적 감정이 굉장히 격화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독립전쟁과 지금까지도 이제 북아일랜드에서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통일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이 남쪽으로 가져오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식량의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식량의 곡간을 쌓아놓고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과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체제가 붕괴했을 때 남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중국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이런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차원에서도 저는 인도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예.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인도적 지원을 고려한다. 이 자칫 깡패에게 얻어맞고 좋게 지내자며 이 돈 상납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인도적이 되려면 인도라는 게 뭡니까?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김정일 그 정권 그 자체부터 먼저 인도적 도리를 다 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은 그 2000년부터 2005년까지죠. 그 플러스 성장을 할 때 그 경제력을 그 군사 장비, 그 군비를 증강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걸 주민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핵 개발에 또 사용을 했죠. 그 자신은 방탕하고 축제를 하고 호화 생활을 하고 심지어 그 이번에도 그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 예. 자기 자식은 해외 경호원을 거느리고 여자를 대동한 채 록스타 공연을 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민이 굶고 있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말이죠. 예. 그런데도 우리가 북한 주민, 굶고 있는 북한 주민을 도와야 된다. 뭐 도울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분배의 투명성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게 돼야 됩니다. 지금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한 살을 한 톨도 구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내는 살이 그 북한의 110만 대군의 그 군량미로 전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김 처장께서 장기적 그 관점에서 통일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의 마음을 남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우리 진보 인사들이 흔히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 통일 비용을 줄인다는 이제 그런 주장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세야 되냐 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북한을 돕는다는 것이 분단 고착화, 북한의 그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예. 분단 고착화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우리가 살 재고량이 많이 늘어나고, 이게 이제 1년에 비축 비용만 하더라도 3,570억이죠, 작년에. 이런 많은 비용이 드니까 이 남아도는 식량을 북한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식량 정책의 문제입니다. 식량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식량 전쟁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오는, 실제 지금 국제적으로 식량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식량 자급도는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살이 남아 도느냐? 이 문제는 아이들이 지금 패스트푸드를 많이 즐기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건 국민 건강상 문제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식량 전쟁에 대비를 할 때 이 국가에서 하루빨리 시급히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를 즐기지 않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확산을 금지하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될 문제지. 예. 이 살이 남아 돈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이건 정책과 알겠습니다. 정책을 잘못 생각하는 정책의 오류라고 판단을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은 우선 첫 번째는 분배 투명성 문제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분단의 고착화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 또 하나는 식량 비축은 우리한테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요약하면 될 것 같은데, 세 가지 중에 우선 분배 투명성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분단 고착화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이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특히 햇볕 정책이 나오면서부터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쌀 지원 문제도 이 문제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의 주장대로 해석하자면, 김기식 정책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 남북 통일을 이야기할 때 가장 참고로 삼을 만한 게 동서독 통일이죠.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분단이 돼서 지금 독일은 분단 상황을 극복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독일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이런 인도적 지원이나 어떤 경제 협력 그리고 교류라고 하는 것이 분단을 고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게 통일을 이뤄내는 길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된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북 지원에 대해서 자꾸 퍼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독일은 69년도에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이 추진된 이후에 보수가 집권을 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그 정책을 20년간 유지를 했고요. 그 20년 동안에 동독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이 무려 63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약 한 4조 정도를 계속 지원을 한 거고요. 그것은 지난 소위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북한에 대해서 지원해진 총 금액이 3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지원했던 금액만큼을 독일은
20년 동안 매년 지원을 했던 거고 그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동독 주민들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통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런 어떤 대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분단을 고착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좀 경험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죠. 김노 정권의 그 북한 지원 금액은 민간 베이스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조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말씀을 하시는데 독일의 그 동독 지원은 철저하게 상호주의에 입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독이 변화하는 만큼 그 서독이 지원해준다. 이 변화하지 않고 만약 북한처럼 지금처럼 폐쇄된 사회라면 서독이 과연 지원했겠습니까? 문제는 김정일이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그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해 14 합의를 하러 그 남북 정상회담이란 걸 하러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일이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한테 개방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개방 얘기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개방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인 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폐망하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김정일은 개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변의 4대 열강을 비롯해서 주변국들이 포위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북한에게 도와준다고 해서 변화를 하느냐? 변화하면 도와주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점진적으로 북한이 변화하고 그러면 북한이 경제 수준을 비롯해서 모든 사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러면 물론 진보 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통일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북한을 선의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북한 김정일 체제는 그렇게 선의로 해석할 체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바로 광신도 집단입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변호사님도 지금 북의 개방을 유도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개방만 한다면 그런데 좋죠. 우리의 역사의 경험을 보면요. 호의 압박을 통해서 개방이 된 예가 없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소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게 미국이 소위 냉전적 대립 정책에서 소위 대탕 정책이라고 하는 대화 정책으로 바꾸면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유도해낸 거거든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안 좋아져 있습니다만 다른 게 모두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경제적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도 그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약 20여만 명의 생계가 그 개성공단에 있기 때문에 이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이 북한 지역에 3-4개만 더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해서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끌어내는 거죠. 자, 그럼 돌이켜보시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지금 강경한 대북 압박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 3년 동안 얻어낸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북한이 굴복을 했습니까? 개방을 했습니까? 핵무기 개발을 중단했나요? 사실은 아무것도 얻어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희망을 가지고 압박하면 굴복할 거다라고 하는 주관적 희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목표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지금 현실적인 방법을 못 찾고 있고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내걸고 있는 목표조차도 제대로 못 얻어내고 있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인 거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런 어떤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틈으로써 진정으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잠깐만 좀 개그할게요. 순서의 문제가 늘 논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지원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냐, 아니면 변화를 해야 지원을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아까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독일의 상호주의를 말씀하시면서 동독이 변했기 때문에 지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기식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순서를 반대로 잡고 있는 것일 테고요, 그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김 처장님께서 중국의 개방 개혁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닉슨하고 닉슨 시대 때 미중이 외교를 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중국의 개방 개혁은 주얼레와 등소평 탁월한 어떤 안목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주자파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얼레는 모택동 밑에 2인자로서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 굴복을 했고 등소평은 문화혁명 때
죽을 위기까지 내몰렸는데 그 주원래가 등수평을 보호를 했죠. 이 소위 등수평의 흥묘 백묘론, 바로 사천성에 있는 그 실사구시의 속담이었죠. 이 흥묘 백묘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자시든 사시든 어떠냐,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어떠냐 하는 이 등수평의 안목, 이 두 사람 다 프랑스 유학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안목 때문에 중국이 개방 계획을 하고 오늘날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강국이 된 것이지, 이것이 그 외부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중국이 개방을 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 말씀하시는데 개성공단은 철저하게 이 김정일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지금 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성공단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남북 교역, 이것이 북한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25%가량 되죠. 그리고 MB 정권 들어 3년 동안 그 결국은 그 북한이 폐쇄만 했지 우리가 얻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당연하죠. 북한을 지금 포위 압박되어 있는 중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3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이 3년, 또 3년이 안 된다면 더 3년 동안 포위 압박하면 영원히 열리지 않는 문은 없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은 없습니다. 반드시 북한은 무너집니다. 이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북한에게 계속 도와줘서 개방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통일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 헌법상 지금 평화 통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 체제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포위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예컨대 육자회담 같은 것도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게 무용론이에요. 이 시간 끌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돈은 우리가 내고 생색은 강대국이 내고, 시간이 가면 역시 뒤통수 얻어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없애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 변호사님의 최종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북한을 첫째 포위 압박한다. 그리고 우리가 열강들이 우리를 왜 무시하느냐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열강들이 우리를 무시하겠어요?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에도 NPT, 즉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를 하지 못하고 핵을 절대 개발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파키스탄이나 과거의 프랑스처럼 자위권에 의해서 핵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우리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를 빼놓고 나서 나머지 모든 나라는 전부 다 육자회담을 하자고 그러거든요. 육자회담 쪽으로 다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육자회담에서 그러면 북한이 개방을 하고 과연 북한이 그 지금 핵을 앞으로 포기를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을 지렛대로 계속 무엇인가 외부에서 얻어내려 할 것이고 항상 쓰는 것이 벼랑 끝 전술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피하려면 우리도 이제는 그 최소한 자유권에 의해서 핵은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그 정책은 내놓아야죠. 김기식 정책위원장께 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외교 정상할 때는 등소평 씨는 그 아직 복권되기 전이었고요. 그다음에 포위 압박하면은 길게 가면 북한이 그 개혁 개방으로 나서고 굴복할 거라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중국 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의 대북 압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낳고 있는 가장 큰 폐악은 문제는 소위 중국으로 북한을 지금 내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중국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한반도의 영향력이 지금 가장 높은 수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MB의 대북 정책이야말로 예전에 중국이 북한 지역을 자기네 역사 속으로 지금 가지고 들어가고자 했던 동북공정보다도 오히려 더 북한을 이 중국에 편입시켜내는 이런 효과를 낳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 체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붕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붕괴하면 우리가 통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붕괴를 만들어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붕괴를 만들어낸다 한들 그 북한이 어디로 갈 거냐에 있어서는 지금 같은 정책 기조로 간다면 붕괴한 북한은 중국으로 갈 거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통일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을 지원하고 대화하고 경제협력을 하는 것은 퍼주기가 아니라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고 또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잘 관리하고 지원을 하는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 번영, 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소위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적 긴장이라든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이 고조될수록 한국 경제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아까 그런 점에서 소위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핵 확산 방지 조약으로부터 우리가 구속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그 핵무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바로 일본이 핵무장을 할 거고요. 대만이 거기에 또 자극해서 핵무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을 줄이자는 방향으로 갈 텐데 이렇게 되면 동북아가 새로운 핵 경쟁의 어떤 세계적인 중심지로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번영과 안정과 관련해서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핵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면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에는 치명적인 전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그 문제입니다. 중국이 겁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아닙니다. 중국이 겁내는 것은 바로 일본의 핵무장이고 대만의 핵무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은 곧장 핵무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은 핵 개발을 결심을 하게 되면 3개월 안에 플루토늄탄과 또 우라늄탄, HU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 개발을 하겠다는 것보다 핵 개발을 할 수도 있다 한 그 최소한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핵 확산 금지에 동조를 해서 절대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 이래 놓으니까 중국부터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 주변 열강들이 전부 다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리고 방금 이제 북한이 중국으로 갈지 모르겠다. 만약에 북한이 무너지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우리 김 차장님께서 너무 과민하시게 생각하시는 거고 역사적 이유로 봐서도 중국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만 중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이제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그 우라늄 광산이 한 440만 톤, 생산이 그렇게 있습니다. 북한 전체 가치 매장량이 한 2,600만 톤이 되고요. 이 전 세계 우라늄이 한 300만 톤 정도로 이제 보유량이 줄어 있는 것에 비하면 이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지난번에 북한이 무너질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소위 산둥반도에 있는 진앙 군단이 압록강 위로 전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F-22 팬들 오키나와까지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 사실은 오늘 그 문제까지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 지원을 만일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분배 투명성 같은 것들이 보장될 수 있냐 하는 문제. 이건 아까 전원직 변호사께도 잠깐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20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좀 제작진과도 좀 논의를 거쳐서 다다음 주 토론할 때 이 토론을 좀 이어서 갈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그리고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가장 좋은 어머니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약값을 지불하고 멀리서 전화할 것입니다. 나는 좋은 학업 성적과 무난한 얼굴에 더해 이미 그녀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나에 비하면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을 것을 두려워하여 계속 그를 변호했습니다. 나는 참아보고 사과해야 했다. 그 이후로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등록금 10만 원을 지불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올바른 학교에 입학시험에 합격했고 나는 같은 반이었습니다. 개장 1. 아버지는 그녀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며 서로 도와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히 공부를 잘하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녀는 언니가 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언니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당신과 함께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웃으며 밝게 말했고 높은 점수가 가방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들고 있는 너덜너덜한 비닐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반 가방도 똑같은지 물어볼 뻔했는데 그 얼굴을 보니 말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여름방학이 딱 한 번 지나고 나서 그녀의 목 오른쪽 라인부터 물에 삶은 듯 큰 흉터가 생기더니 붉고 거칠어지고 누덕누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장점은 공부만 잘한다는 점으로 축소된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성취한 것을 모두 추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또 누구를 칭찬하시는지 보자고 생각했다. 결국 우리는 여전히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 너무 짜증나. 그런데 그 사람은 나한테 너무 친절하고 우리가 이미 친구였다고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점차적으로 모두가 내가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소원. 묻는 사람은 고집만 부리고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아직도 자랑하고 엄마가 사랑한다고 자랑하고 수업 시간에도 자랑하고 수필에서도 자랑하고 문학,